6강 2차시는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주택의 주요 이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얼마만큼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그 양의 문제죠. 얼마만큼. 두 번째, 누구에게 하냐,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되냐,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공급 시스템과 배분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 2014년도 쓴 글인데요. 그때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려고 할 때 가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주거권이 법으로 제정되냐 안 되냐, 법학자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썼던 글인데, 수업 시간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권입니다. 주거권은 2015년 6월 달에 주거권이 법제화되면서 공식적인 실정법상의 하나의 권리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 주거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2조의 주거권에 대해서 법적 개념을 주지해놨는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이어가지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좀 선언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또 위협을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또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조례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광역시급에서는 서울시라든지 광역시급에는 좀 있어요. 근데 기초단체가 실제로 일반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많이 하는 정부,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는 별로 없는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천구, 관악구 정도가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4, 5년 되면 지방정부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거권에 대한 생각을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권은 국민에 대한 국민생활 최저선을 확보하는 거죠. 최저선. 미니멈이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도 주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임차인 주거 안정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집이 아니고 적절한 주거, 이게 유엔에서 정하는 적절한 거처란 개념, 유엔에서 정하는 개념인데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소유권에 준할 정도로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단 실정법상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소극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로 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집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자는 것이 이 주거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사회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건, 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국가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서구의 개념을 따라갑니다. 첫째, 18, 19세기에 정착된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초 수준 주거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정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에 좀 더 적극적인 주거복지를 지향하는 어떤 사회민주적인 체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3인 체계에서는 주택은 하나의 어떤 집합제, 사회주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회 민주적인 그런 서구 체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주택 문제가 처음 발생된 공중보건 문제에서 생겼어요. 특히 불량지에서 전염병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생활의 불안정하고 질병, 전염병, 화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1875년 영국에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보건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택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중보건법을 하면서 주택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과밀한 부분을 해소가 됐는데요. 인간은 일정한 기준 이상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하여 사회도덕권을 강조하면서 확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것이 주택 최저 기준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제화까지 되지는 않는데 주장한 내용이죠. 최소한 방이 3개 이상이 된다.
그리고 한 개의 거실이 있어야 되고 성이 다른 그 자녀들이 각각 독립된 방에 거주할 정도의 주거가 돼야 된다고 한 거고 주로 영국이고요. 1930년대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스웨덴은 이렇게 했어요. 특히 여성 단체들, 여성들이 주부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요리하는 공간, 세탁하는 공간, 애들하고 같이 노는 공간이 주거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간 생각이죠. 그런 사항을 주택이 갖춰야 최소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택 내부적으로 주택 단지 바깥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자, 네 번째는 사회 사상의 발전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에는 어떤 자선사업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보수주의 이상주의 형태로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좀 자발적 의식 있는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한 거죠. 빅토리아 힐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여성인데 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자기가 현장에도 가보고 문제도 채취하고 슬럼 지구도 가보고 노동자들이 단체로 모여 사는 주택 단지에 가가지고 문제점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20세기 돌아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 정책으로서 주택 정책을 보는 겁니다. 이걸 뒤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다섯 번째로,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필연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가지지 못한 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대전 후에 국가의 주거복지적인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수요, 베이징 니즈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난한 자에게 주거 서비스 적극 제공해야 된다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인 1914년 이후에 영국에서 영국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폭등하는 거기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통제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되니까 임대료가 폭등한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거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중앙공급에서 공급을 많이 합니다. 영국은 지방정부나 지역주택협동조합이 사회주택을 공급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택 수요, 주택 소요 이렇게 했는데 주택 소요 개념이 대두가 된 거죠. 자, 일정 주거 수준 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는 어떤 하우징 니즈, 주택 소요적인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정책으로서 주택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글래스고 렌트 스트라이크인데, 이건 주택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글래스고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도는 에딘버러인데 산업도시죠. 바닷가인데 20세기에 돌아가 1901년에 글래스고 인구가 77만 명이 있어. 그런데 조선업 위주로 사람이 활동하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공업화해서 인구가 오버크라우딩 됩니다.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 공급은 잘 안 됐어. 주택 시장이 열악했고 슬럼화됐는데 화장실 한 개를 20명이 사용하게 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12년, 15년, 1차 대전 전후죠. 인구가 한 5만 5천 명이 늘었는데 주택은 15,000밖에 안, 1,500호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급 불균은 임대료가 폭등을 하게 되고, 그 임대료를 못 내기는 강제 퇴거가 되고, 또 임대주택을 요구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그런데다가 1차 대전 전후로 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생기게 된 거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년 5월 달에, 10월 달에 특히 노동조합 대표들하고 여성 활동가들이 임대료가 오르니까 그걸 좀 인하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좀 과격하게 되고, 또 그동안 정부가 방임적인 자본주의 원칙에서 반기를 했는데 생산 방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15년 11월 달에 피크가 됩니다. 한 2만 명이 글래스고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죠. 집세 인하 운동, 렌트 스트라이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원인이 뭔지 해가지고 헌터위원회 해가지고 임대료 문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국의 주택 정책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노동자 계급에 대한 주택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택 정책이 가만 놔두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의 나라가 생깁니다.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 굉장히 최저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에 하는 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영국 글래스고가 있었고요. 글래스고는 지하철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기 터키에 생겼고 또 동부에 항상 네 번째로 생긴, 전 세계 네 번째로 생긴 그런 지하철이 생긴 도시인데 굉장히 산업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에 영국 로이드 수상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그래서 영웅에 어울리는 주택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웅이란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귀환하는 전쟁 군인들을 영웅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면서 사회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렌트 스트라이크를 보면서 주택 문제가 대규모 군중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9년부터 해가지고 주택 도시 농촌 계획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39년 한 40년 한 20년 내내요. 20년 사이에 현재 영국의 그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132만 호 공급합니다. 하다가 대처 정부에 대해서 이걸 불화 정책을 하죠. 지금은 절반 정도 남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불과 한 20년 정도 공공주택 100만 호까지 끌어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게 한 120만 원 되는구나. 비슷한 상황인 거죠. 80년. 자, 글래스고 인구를 간단히 보면은 1901년에 77만이었는데 피크가 39년도 주택을 많이 공급한 피크 때 120만까지 가다가 지금은 60만을 확 줄었죠. 여기가 산업도시인데 시대적인 변천을 볼 수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면 주택도 적절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시차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글래스고 도시를 직접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 렌트 스트라이크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립박물관에 가가지고 소개한 자료가 있더라. 그걸 여기 영문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면은 이게 노동운동이 굉장히 그 유명한 단체인데 그런 노동자의 레디컬 소셜리스트 폴리틱스를 레더 이퀄리티 디사이드라 하는데 보면 임금을 더 달라, 노동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달라 이런 걸 주장을 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15년, 16년 1차 대전 중이었는데 여성들에 의해서 이 시위가 주동이 됐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집세가 너무 극하게 올리니까 집시 인하 투쟁을 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영국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노동운동을 하게 된 큰 시초가 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사회주택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협동조합주택인데 협동조합주택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을 한번 해보자는 어떤 제안을 한 건데요. 요거 신문에 낸 건데 보시면은 협동조합주택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장애인이 있는 8명 정도의 가구 조합을 구성해요. 5명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출자금을 좀 내가지고 서울 시내 그 출자금 해당되는 주택을 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8가구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설계하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베리풀 정도를 짓고 그 안에 뭐 좀 많은 공용 공간, 뭐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걸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 비슷한 동호인 협동조합을 하도 될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협동조합주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 사회주택 제7강회 때 별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